오늘은 특별히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슬기로운 과학생활 프로그램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단어죠.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매일같이 듣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6까지 6단계로 경보 단계를 나누는데요. 팬데믹은 최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됩니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3개, 14세기 유럽 절반을 전멸시켰던 패스트와 1918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4,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 사망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눈빛을 반짝 하시면서 한마디라도 놓칠까 숨죽여서 시청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이거 내가 들은 내용이랑은 좀 달랐는데? 혹은 어제 기사에서 본 내용이 맞는 건가? 이런 등등의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는 메모해 두셨다가요. 이어지는 바이오 토크 시간에 오늘의 전문가분께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문가분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연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가능하고요. 네이버 TV 생중계 댓글창을 이용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서 사전 질문들을 몇 개 받아놨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분께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알고 싶으셨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 톡톡 프로그램은 올 한 해만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과학의 중요성과 궁금증이 대두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뭘까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구출해줄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과학 강연에서는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감염병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김두진 박사님께서 강연자로 나서주실 텐데요. 강연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To Make a Long History Short입니다. 환영의 박수와 함께 김두진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두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월 달에도 바이오 톡톡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직까지 코로나는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자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백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는 그런 기사들, 백신에 관한 기사들, 치료제에 관한 기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백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해진 그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고, 10월 29일자로 봤을 때 전 세계에 4,500만 명 확진이 됐고, 그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연 사망자 65만 정도로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는 분명히 저 사망률을 떠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유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더더욱 그 기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제목을 제가 To Make a Long History Short라고 영어를 썼는데 이 방송 전에도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영어를 잘해서는 아니고 함축적으로 이 제목을 잡아봤고요. 일단은 사전에 보면 To Make a Long Story Shor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도 이제 설명하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부제로 들고 나온 이유는요. 백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연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들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가 많은 거를 오늘 이 서두 빼고 한 20분 만에 짧게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이 정보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 긴 시간 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역시 짧은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백신 또는 신약의 개발 기간은 어림잡아 10년, 15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거를 2년, 3년, 그것도 부족해. 1년 만에 손에 쥐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역사상 유례 없는 이런 빠른 개발 타임라인을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자 To Make a History Short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4월 달에 한번 그 바이오톡톡을 통해서 병이 약이 되기까지 백신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오늘 똑같은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다른 얘기를 들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4월 달에 있었던 생명공학자가 들려주는 코로나19와 바이러스 이야기라는 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옛날에 천연두라는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제너라는 그 연구자가 그동안 사람들이 속설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즉 소의 천연두의 사촌격인 소의 질병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함으로써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백신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백신은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백신이고 이것을 우리 몸속에 주사하게 되면은 이 병원체의 특이적인 이 병원체만을 인식할 수 있는 면역 기억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항체일 수도 있고 T세포, T림프구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그것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백신의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이 에드워드 제너의 발견 이후에 파스테르라는 학자를 거쳐서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천연두 백신이 나온 이후에 천연두 환자는 이렇게 급감해서 1977년 마지막 환자로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사라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상태고 천연두 외에도 홍역이나 소아마비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그 백신의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건강할 것 같고 마치 이제 아무런 감염병에 걱정 없이 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바이러스가 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전달되거나 사람의 이동을 통해 또는 그 동물 자체의 이동을 통해서 인간 세계로 자꾸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변이도 생기고 사람들의 난개발,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까지 이제 그전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자명하게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자, 코로나19 팬데믹 되고 이제 벌어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과학적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했고요. 연구를 해보니 그 전에 나왔던 사스 또는 메르스와 사촌격인 코로나 바이러스고 특히 2002년,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와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유전물질이 나와서 그 RNA 유전물질로부터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바이러스의 유전자도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조립이 돼서 거기에 유전물질을 담아서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 이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막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백신을 만들 때는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바이러스의 무엇에 대한 반응이 중요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달라붙을 때 이 분홍색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이제 ACE2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항체,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 간 결합을 저해할 수 있는 항체를 유도하면은 좋은 백신이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신 기술들이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의 유전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사실은 3분의 2 정도 더 길어요. 길고 뒤쪽에 여기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세포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 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 또는 전 병원체 기반 백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기준에 따라서는 6가지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이 백신 기술들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병원체 백신 중에 불알아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 얘기는 불활화 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를 키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활성을 없앴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세포에서 키운 다음에 유기용매 같은 독한 유기용매, 그러니까 포르말린 같은 것들 또는 자외선이나 열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감염력을 잃고 우리는 이것을 백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개발된 백신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A형 간염 백신이나 지금 여러분들 맞고 있는 주사형 인플루엔자 백신이 이런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키운다는 게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위험하다는 단점도 있고 현재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중에서 7개가 총 지금 42개인데요. 42개가 임상에 들어가 있는데 7개가 이런 기술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약독화, 바이러스의 독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바이러스를 이런 배양 접시에서 계속 키웁니다. 1년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계속 키우다 보면은 우연하게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있는 유전자, 병원성 유전자가 소실되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거기서 변이가 생겨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람 몸에서 독하지 않게 돼요. 자, 그것을 오랫동안 거쳐서 사람 몸에 주사하면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니까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만 독하진 않은 그런 좋은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옛날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면서 우연히 좋은 백신 재료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이 유전자를 우리가 건들면은 없애거나 조작을 하면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백신은 홍역도 있고 결핵도 있고 광견병, 황열병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많이 쓰이진 않지만 비강 스프레이형 인플루엔자 백신도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약독화됐지만 언제 그 소실된 유전자를 우연한 기회에 얻어서 이제 더 원래의 그 독성이 있는 야생형 바이러스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선 맞지가 않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임상 단계에서는 아직 개발되고 있는 게 없고 전임상 단계에서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고요. 자, 위에 두 가지 전 병원체 백신이 바이러스를 키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드릴 이 아래쪽 것들은 바이러스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뭐하러 이렇게 바이러스를 키워 위험하게 일 많게 그냥 여기 이 빨간색 스파이크만 중요했으니까 그것만 떼어다가 백신으로 쓰자. 그것만 떼어서 효모나 곤충세포, 동물세포 요즘은 식물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런 세포 안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정제하자. 그렇게 해서 백신으로 쓰자. 이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엔 출시가 안 됐지만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이런 식으로 항원을 만들어서 제조한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히 B형 간염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상 진입하는데 굉장히 경험이 많죠.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3개 지금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에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러스 유사 입자 또는 뭐 유사 바이러스 입자라는 백신인데요. 요 하나짜리를 쓰니까 성공한 것도 있는데 하나짜리 갖고는 뭔가 면역 반응이 부족해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건 똑같은데 얘네들을 냅두면은 이렇게 공 모양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마치 바이러스의 모양처럼 형성이 되는 그런 단백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들이 이걸로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성공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지금 그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 여학생들이 이제 맞고 있죠. 가다실이라는 거 3번 맞게 돼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인체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역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기술이 이미 이제 확증이 됐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3개는 이제 유전자 백신입니다. 그 앞에 것들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주사했다 치면은 이제는 야 단백질 만드는데 그거 힘들어. 단백질도 뭐 말이 쉬워서 생산 정제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지금 팬데믹 신변종 감염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빠른 백신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쓰지 말고 유전자를 이용하자. 그 유전자를 몸속에 주사를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유전자가 단백질로 생산이 돼서 거기서부터 면역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 이미 한 20년 훨씬 전부터 이런 연구들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 뭐 RNA 백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DNA 백신은 일단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우리는 굉장히 빨리 알 수 있어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1주, 2주 이내에 바이러스만 분리가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스파이크가 중요했지. 좋아. 스파이크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DNA에 넣어서 주사를 하는데 그냥 주사가 아니고 전기천공이나 분사식 주사. 자, DNA를 찔러주고 나서 전기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은 고압으로 이렇게 분사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DNA가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반응이 시작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랜 그 연구 역사에 비했을 때 아직까지 인체용 백신으로 허가받은 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게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나 지카, 인플루엔자, 다양한 감염병에서 임상 1상, 2상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4개의 코로나 백신이 임상에 진입해 있고요. 굉장히 빠른 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NA? 자, 여러분,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은 DNA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RNA도 써보자. DNA도 되는데, 그러면은 RNA를 똑같이 유전자 합성을 한 다음에 시험관에서 RNA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서열 그대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RNA를 그 고분자 물질이나 나노 입자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주사를 하면은 똑같이 DNA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고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도 역시 DNA 백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DNA는 이 DNA를 생산하는데 대장균을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죠. 살아있는 생물체를 쓰는데 RNA 백신은 이 과정을 그냥 시험관에서 단백질 효소로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과정에도 생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빠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역시 아직까지는 인체용 백신 허가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나 광견병 백신 등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장점 때문에 현재 지금 6개가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하는데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다. 존슨앤존슨이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막 사람한테 긴급 승인을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했다. 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자,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똑같이 유전자, 항원 유전자를 이제 손에 쥐고 나면은 이거를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유전자를 조작한 다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나 홍역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안에다가 심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을 하면은 그 안에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이제 단백질 항원을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연구도 역시 한 20년, 30년 넘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항암 면역 치료 쪽에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감염병 쪽으로는 연구가 쭉 되다가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에볼라 백신으로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테스트되고 있는 백신 중에서 그 면역원성,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능력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개, 그래서 이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을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몸에서 조금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증식 못하는 바이러스 8개,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 2개, 이렇게 10개가 지금 백신 후보물질로 임상에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 10월 15일 기준으로 42개가 지금 임상이고요. 이게 WHO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후보물질 42개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여기 있고 2상까지 간 거, 1상 중인 거. 여러분도 뭐 WHO 홈페이지를 찾으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료를 찾으실 수 있고 어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지도 여기 다 정보가 있습니다. 자, 많죠. 42개 임상, 156개가 더 밑에 전임상.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직 테스트하기 전 단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으면은 될 것 같죠. 예. 이제 바이러스 백신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일반 대중들은 이거는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재밌다 들었을 텐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은 그거 말고 그래 알았으니까 어떤 백신이 제일 좋아? 언제 나올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또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성인 분들은 그래서 어디 주식을 사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일단 주식은 저도 모르겠고요. 자, 이 답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질문 중에 이거는 제가 그 사전 질문지를 받기 전에 만든 질문이고요. 그 사전 질문지에도 상당히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백신이 제일 좋은가요? 몰라요. 무책임한 답변 같지만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뭐 세계적인 석학들 누구도 물어봐도 잘 모른다. 우리가 왜 이렇게 42개의 임상 똑같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42개나 그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거 150몇 개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면역력은 중화항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백신에 의한 면역은 항체 말고도 T세포 면역 반응도 있는데 T세포 면역 반응은 바이러스 방어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연구 데이터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엔자 백신은 196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해서 이런 실험을 해서 80이라는 값 이상만 나오면은 얘는 효과가 있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은 새로 개발을 할 때 그 기준치만 넘게 확인이 되면은 성공적인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사람들이 실험하면서 우리 중화항체 잘 나와요. T셀 반응 잘 나와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바이러스 방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백신은 언제 나오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To make a long history short. 10년, 15년 걸리고 임상 1상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면역 반응도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2상을 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3상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0년 넘게 10년쯤 걸리던 일인데 지금 2년 3년 만에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절박하고 빨리 손에 쥐고 싶지만 지금 과학기술은 특히 사람 몸에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백신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 일정도 기적적으로 빠른 유례 없는 일정입니다. 그거를 좀 참 기다리는 마음은 저도 똑같지만 마스크 쓰기 싫고 부모님도 못 뵈러 가고 똑같지만 그거는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또 많은 질문들이 있죠.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백신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신은 얼마인가요? 가난한 사람도 맞을 수 있나요? 자, 백신이라는 거는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의 문제는 사회 제도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고 어떤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제기구나 WHO 등 민간기구들 포함해서 그런 기구들은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만 맞아서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백신을 맞지 못하고 백신이 창궐하는 나라에서 변이가 생겨서 다시 넘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인구가 공정하게 그 백신의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대답을 안 한 질문들은 아마 질문지에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Q&A 시간으로 조금 넘기고 답변을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긴 이야기와 긴 역사를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 플랫폼 중에 어떤 게 성공적인 백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전 세계 과학계 그리고 그 과학기술을 뒷받침하는 각국 정부, 세계 국제기구, 민간기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요 강연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감염병이나 백신에 관한 강연들을 그 전부터 조금 해오고 있었는데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류가 겪은 감염병, 그리고 인류의 역사, 또 감염병의 역습, 그리고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게 있는데, 코로나 전이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들어도, 그래도 좋은 얘기를 했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하는데, 요 2가지를 들으시면은 백신 기술에 대한, 그리고 감염병 창궐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강연을 통해서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한 얼개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토크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집계해둔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네이버 TV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적어주시는 동안 저희는 약 15초 정도 장례 정리 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집계된 질문들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질문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변종이 되게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독감 백신을 이제 매년 다시 맞는 것처럼 어떻게 그 바이러스 어떤 경향성을 예측해서 접종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독감처럼 쭉 공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사실이고 변이가 빠르다.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변이가 빠르다.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중에서 변이가 가장 느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 변이 속도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아까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다가 실수가 생기면은 다른 RNA 바이러스들은 계속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겨도 변종이 생기고 물론 대부분의 변종은 잘못돼서 도태되지만 그 중에는 성공적인 변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걸 실수로 집어넣은 그 유전자 조각을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엑소누클레이즈 N이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RNA 바이러스 중에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 있지만 HIV는 백신이 없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정말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는 코로나는 백신으로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바이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이가 그래도 생깁니다. 예, 그래도 생길 수 있고 과연 백신이 물백신이 될 것이냐, 계속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계속 타입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도 변이는 나왔습니다. 뭐 GH형도 얘기도 있고 L형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 변이가 적어도 백신을 바꿔야 할 만큼 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실험 결과고요. 지금 변종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도 현재 개발 중인 백신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저희가 백신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백신 자체가 실렉션 프레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0명이 뛰는데 계속 뛰게 만들면은 진짜 강한 한 명만 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어정쩡하게 여기 일부 이렇게 주사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그 백신에 의한 면역력을 벗어날 수 있는 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폭넓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 변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유전자형을 분석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아마 인플루엔자처럼 빠르게 동물을 통해서 옮겨가거나 변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인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게 백신이 허가되면 아무래도 수량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단 고위험군 위주로 맞아야 되는가 아니면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백신을 이제 고위험군이 노령군하고 지금 그 비만 인구 그다음에 흡연자들 기저질환인 분들이 고위험군인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됐죠. 근데 고령에서의 그 면역 반응은 사실은 물론 좋다고 지금 그 결과를 주장하는 백신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도 젊은 층에서 60, 70% 효과가 나오는 게 노령층에서는 40, 30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노령층에 백신을 맞췄다 하더라도 빈 취약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그 징검다리에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이 생긴다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감염하는 타인이 한 2.5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은 60% 정도는 면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도 내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강연 때도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백신들이 결국은 평가를 받아서 이 중에서 뭐 탁월한 애들이 선택이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은 항체 반응 그리고 T세포 면역 반응. T세포에서는 또 CD4, CD8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중화항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 중화항체가 얼마나 있냐, 혈액 속에 중화항체가 얼마가 있느냐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계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연구된 다른 척도들이 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 중화항체만을 보는 거는 부족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좋은 후보 물질이 저평가될 수도 있다. 그런 네네.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학계는 아직까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마우스 실험 아니면 영장류, 네. 원숭이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고 아직 인간에게서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결국에 지금 정확하게 임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중항체밖에 없다. 그거는 많이 앞으로 더 보완되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랑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많이 조명을 받고 했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선 유행하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있었을까요? 많죠. 에볼라. 예. 네네. 에볼라는 영화로도 됐고 뭐 책으로도 나왔고 에볼라도 뭐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주로 유행을 했고 에볼라 콩고, 에볼라 자일에 막 여러 가지 그 아형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으로 승인까지 났던 거고요. 에볼라 외에도 댕기 같은 것도 사실은 댕기는 사람 간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팬더믹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기가 줄무늬 모기가 서식하는 그쪽 열대 지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주요 질병 중에 하나고요. 뭐 지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한때 남미 쪽에서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 바이러스들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어도 항상 그런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질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종식될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사실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저랑 같은 비슷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를 걸면 가끔 물어봅니다. 야, 그래서 코로나 언제 끝나냐? 맨날 물어보는데 그 친구도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아무도 모르죠. 네. 예, 백신이 나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공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홍역이 돌았었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항상 매년 있죠? 코로나가 매년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패닉, 사회적인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은 박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상태. 걸리더라도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은 중환자실 병상을 걱정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신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백신 기술은요,
굉장히 좋은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 기술이 그래도 백신 기술이라 하면 기초 연구, 그 실험 동물 수준에서의 기초 연구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은 상업화,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네.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코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모 기업에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이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 후보 물질들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미 그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그 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그 필수 접종, 네네. 예, 백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수입품입니다. 아, 그래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드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제 불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 자체의 백신이 없다는 거는 우리 연구자 또는 기업들이 더 노력해서 백신의 국산화, 요새 또 백신 주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위생이 또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손소독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항상 필름들이 붙여 있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제가 필름은 네.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이제 하는 일이,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니까요. 필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네. 하지만 검증됐으니까 지금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소독제는 뭐 에탄올이 주성분입니다. 에탄올이 주성분이니까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서는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하고요. 현장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아까 홍보 아닌 홍보를 했던 두 영상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계속 바이러스 감염병의 창궐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네. 자, 사람들은 계속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인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사람들이 그 미니멀 라이프라든가 네. 그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그런 개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아, 우리가 너무 막 살았구나,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그래왔죠. 만약에 그러한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바이러스는 무생물이 아니고 계속 진화하는 생물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입자지만 숙주를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법안이 촘촘하게 들어서고 기술력이 발전을 하더라도 도둑 있고 해커가 있죠. 바이러스도 계속 그 빈틈을 찾아서 진화를 할 거고요. 아마 감염병과의 전쟁은 저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 네. 밀고 당기는 네. 뭐 오래 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장 질문에서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독감 백신 지금 이제 맞아도 되느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꼭 올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지금 독감 백신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제 강연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적극 공감을 했는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특히 외국에도 안티백서라고 해서 안티백서 운동이라고 해서 백신이 아이들을 망친다, 병들게 한다라고 해서 백신 안 맞자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사용했냐면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춰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엄마가.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혹시 아이가 그날 울지 않던가요? 아이가
괜히 산만하고 피곤해 보이고 잠만 자지 않던가요?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맞아. 그날 울었지. 그날 밥도 잘 안 먹었지? 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밥도 안 먹기도 하고 가끔 열이 나서 병원에 가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네.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렇죠. 일상인데 네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얹으면은 마치 인간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백신의 일부는 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네.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건 과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개발 기업의 그 의무이긴 한데 아직까지 현재 과학기술은 충분히 안전한 백신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독감 백신에 대한 조명이 많이 되면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연속의 사건들이 좀 너무 많이 좀 우려를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독감 백신 다음 주에 맞을 겁니다. 네네. 네. 많은 분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좀 신뢰를 회복하시고 맞으러 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가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리거나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상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비슷합니다. 일단 고열을 동반을 하고 코로나도 호흡기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증상 중에 굉장히 드물게는 중증 환자 중에는 뭐 소화기관에 설사를 유발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미각 후각 상실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인플루엔자도 일단은 고열, 근육통을 수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굉장히 비슷해서 앓으신 분들이 그걸 구분하기는 특히 경증으로 앓으신 분들은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하고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진단을 통해서 네. 구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나와 이웃들에게 또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답에 수고해주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무서운 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K-방역 그리고 한국인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여러 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들을 겪기도 했었지만요.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안정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빛난 대한민국의 저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계가 감탄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든지 진단키트 개발 등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국민의 올바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만큼은 정말로 수천 수만 번을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나아졌고 덕분에 나아지고 있고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사실 심플한 해답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기본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며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동안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요.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 그리고 뜨거운 그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립중앙과학관 슬기로운 과학생활과 함께 했는데요. 이상으로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 톡톡 3회 프로그램을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4회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